자,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어드린 텍스트 주체 이론 말단부터 보시면 되는데요. 4페이지 넘어서죠. 5페이지 상단, 하단 쯤 주체 이론에 대한 말씀을 먼저 정리를 드리고 오늘 수업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갈 텐데요. 락강에게는 락강에게 독특한 주체 이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지난주 지리응답 시간에도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런 종류의 주체 이론을 발생론적 진리관이라고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프랑스어는 제네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체로 많은 프랑스 철학자들이 제네릭 발생론적 진리관, 즉 진리는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찾아진다라는 느낌으로 진리를 대하는 태도는 플라톤적, 고전주의적 태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독일 낭만주의도 마찬가지고요. 독일 낭만주의 철학도 마찬가지인데 발생론적이라고 한다는 것은 생성시킨다라는 의미에서의 주체 이론인 것이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철학자로 알랑 바디우를 지난주에 언급을 했었어요. 들러주도 마찬가지인데 자크 락강의 정신분석이 추구하고 있는 주체 이론을 스스로 계승했다라고 말하는 철학자로는 바디우가 유일하죠. 알랑 바디우는 존재와 사건에서 락강은 자신의 스승이다, 주인, 메트르다. 자신에게 몇 명의 스승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락강이 멈춘 곳에서 자신을 시작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존재와 사건을 읽었을 때는 그런 느낌으로 읽었던 것이죠. 락강 2부, 2편. 그 이후로 락강을 더 읽게 됨으로써 제가 느끼게 된 바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2부가 아니라 이미 락강이 바디우가 도달한 장소보다 멀리 갔을 수도 있다. 오히려 그것을 바디우는 수학적인 방식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도 있었던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책을 통해서 논증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만 할 테니까 지금 락강의 주체 이론을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을 언급하는 건 너무 앞서간 느낌이 좀 있고요. 그래서 락강의 주체 이론은 그런 의미에서 락강이 세미나 7에서도 분명히 언급하고 있듯이 창조론적 주체론 진리관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창조론적 진리관이다. 창조라는 건 예술적 창조를 말해요. 예술적 창조. 그러니까 무로부터, 그걸 이제 엑스니힐로의 진리관이라고도 부르는데 엑스니힐로, 무로부터의 생성의 진리관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무로부터의 진리관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몰락의 단계로 도달해야 한다라는 그런 논점들을 전개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락강의 이론이 때로는 파괴적으로 보이고 때로는 종교적으로 보이고 기독교적으로 보인다고 지난주에 어떤 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흥미로웠던 건 돌아가면서 제가 1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1년 전에 역시 제 수업을 거의 수년째 듣고 계신 어떤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거죠. 불교 철학과 너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도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락강이 종교적인가? 아니면 종교가 철학적인가? 아니면 진리를 추구하는 모든 담론이 비슷한 유형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저는 세 번째라고 가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쨌든 락강은 아주 단순하게 임상의 영역으로 들어와서 지금까지 말했던 주체 이론에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신분석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철학적인데 락강은 그러한 방식의 파악을 자주 거부하죠. 자신은 철학하고 있지 않다. 자신이 모든 것을 배운 것은 내담자로부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내담자가 어떻게 증상과 만나는지 그리고 증상이 어떠한 방식으로 내담자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증상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결국은
그 내담자가 어떠한 존재로 변화될 수 있거나 혹은 변화할 수 없는지를 관찰하는 과정 속에서 출현했던 임상이라는 거예요. 임상. 자신에게는 임상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락강은 이미 아주 젊은 시절부터 철학적인 관심을 가지고 철학에 대한 탐사를 지속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언변들이 어떻게 헤겔과 연결이 되고 특히 하이데거와 연결이 되고 그렇죠. 있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자신의 동시대의 철학자들 예를 들면 들레주와 같은 사람들의 이론이 또한 어떻게 자신의 정신분석 이론과 관련을 맺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죠. 혹은 그들의 비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잘 알고 있었죠. 예를 들면 들레주와 과타리가 썼던 천개의 고원 이전 작품 안티오이디푸스에서는 정신분석을 비판하고 있어요. 물론 락강을 대놓고 비판하지 않지만 어쨌든 프로이트적인 정신분석을 비판을 하고 있는데 자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락강은 자신은 철학자가 아니다 라고 끝끝내 부인하죠. 왜냐하면 프로이트에 의해서 이미 철학은 사형 선고를 얻어받았던 것이기 때문에 강박증적 담론에 불과하다라는 방식으로 규정을 당했던 것이기 때문에 자신을 철학자의 위상에 올려놓을 생각은 사실 조금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그러한 주체 이론들의 기원은 증상이에요. 증상과의 만남인 것이죠. 증상이 우리를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그 증상을 진리의 사건으로 보고자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증상은 우리를 극한으로 내몰게 되고 그 극한의 장소에서 우리는 다시 이전의 장소로 되돌아가던가 아니면 도약하던가의 선택을 강제당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논리들이 결국은 증상을 진리의 전령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드는 논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증상이 결국 제가 그렇게 써놨죠. 실제의 형태로 보존된 진리를 억압하고 부인하는 쾌락 원칙과 현실 원칙의 보호, 그 보호막, 그 완충 장치를 뚫고 우리를 찾아온다는 거지. 그리고 제가 여기서 언급해 놓았던 진리가 실제의 형태로 보존된다라는 것은 공백의 형태로 보존된다라는 거예요. 공백의 형태로 진리가 보존된다. 그래서 진리가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진리는 없음의 방식으로 존재한다라는 방식으로 언명되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들이 지난주에 주체 이론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된 내용이었는데 한 가지만 더 덧붙이고 이 주체 이론에 관련된 내용을 마무리를 하자면 자, 이것이 또한 프로이트가 새로운 정신분석을 구성해내었던 절차의 일부이기도 했었다라는 것. 즉 프로이트는 자, 지금 우리가 이 주체 이론이라는 것을 말하게 된 것은 개념이라는 걸 다루는 차원으로부터였었던 것이잖아요. 개념은 무엇인가? 극한으로의 이행이다, 도약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이니까 결국 프로이트가 어떻게 주체 이론이라고 가정되는 것의 구조를 자신의 개념적인 발명에 적용시켰는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즉 이전에 존재하는 상징계의 한계를 극한까지 밀어붙이고 그 극한 너머에 존재하는 실제 영역으로 개념을 도약시키고 있었다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새롭게 구성된 하나의 지식이 형성되고 있었다는 것. 자, 그것을 36페이지에 나오는 한정된 양의 형태라는 개념과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즉 계속해서 미끄러지고 파열하고 도약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죠. 도약한 장소에서 무언가 다시금 한계를 갖는 양의 형태로 지식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게 바로 프로이트가 구성해낸 새로운 지식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지식. 즉 정신분석에 관련된 지식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새로운 지식이 20세기를 장악함으로써 새로운 인간의 유형을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 근거해서 제가 썼던 락강의 인간학이라는 책에서 그 인간학이라는 개념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이전에 정신분석가나 심리학자나 혹은 철학자들이 인간이 무엇인지를 탐사하는 방식으로 인간학을 구성하고 있었다면 프로이트와 혹은 그것을 넘어서는 락강은 인간이 무엇일 수 있는지를 가정하는 방식으로 인간학을 구성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락강의 인간학은 정신분석이 가져오는 지식으로서의 인간학에 관련된 담론은 우리에게 당신은 누구다라고 말하는 대신 누구이기를 결정하라 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체성을 강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프로이트의 정신분석과 락강의 정신분석이 공유하고 있는 인간학에 관련된 새로운 지식의 유형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내용이었다면 오늘은 락강의 유명한 명제 있죠. 언어와 같이 구조화된 무의식이라는 명제의 두 가지 차원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미 여러분들에게 수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의식은 언어 그 자체예요. 언어의 구조 그 자체예요. 자, 그런데 세미나 11에서는 그와 같은 무의식의 규정을 락강이 넘어서고 있어요.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이 그 이전까지의 무의식의 규정과는 다른 방식으로 무의식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인데, 자, 그걸 우리가 탐사해 보기 위해서 락강이 일단은 세미나 11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무의식은 언어와 같이 구조화되어 있다. 이제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자, 무의식은 언어와 같이 구조화되어 있다라는 이 명제가 사실 최초로 언급된 것은 세미나 11에서 언급되는 건 아니고요. 1955년에서 56년 사이에 진행된 세미나 3, 세 번째 세미나죠. 정신병, 피시코즈라는 세미나였어요. 자, 여기서 락강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프로이트를 번역하면서 우리는 무의식이란 언어, 렁게아주라고 말하게 됩니다. 자, 이게 무의식을 언어라고 표현하는 것의 최초의 언급이에요. 1955년 세미나의 언급이죠. 자, 프로이트를 번역하면서 우리는 무의식이란 언어라고 말하게 됩니다. 자, 무의식은 언어라는 거예요. 무의식은 언어 그 자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은 문체 그 자체다라는 게 바로 그 의미를 말하는 것이죠. 무의식적 인간, 무의식으로서의 인간은 문체 그 자체, 즉 언어 그 자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도 말해요. 무의식이라는 일종의 외국어 같다라고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이랬다라는 거예요. 무의식의 언어를 마치 의식적인 차원에 있는 우리가 번역해야만 하는 외국어처럼 취급하고 있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무의식의 언어를 어떻게 번역하는지를 배우지 않는다면 그 언어를 알아들을 수가 없고 왜곡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의식의 영역에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 무의식의 언어에 무지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언어를 번역해내는 코드를 찾아낸 사람이 프로이트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주체의 분열이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차원이기도 하죠. 자, 무의식에 말하는 것과 의식에 말하는 패턴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두 개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죠. 분열되어 있다는 거예요. 의식적으로는 나는 서울에 가고 싶어 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무의식은 나는 서울에 가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서울에 가고 싶지 않아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의식에서는 나는 서울에 가고 싶어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다 근본적인 내용은 무의식에 발화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조금 뒤에 다시 한번 보충 설명을 하겠지만, 자, 이러한 주체 분열이라는 개념과 무의식이 외국어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락강이 야생의 사고라는 언어를 쓰죠. 야생의 사고. 펑세 소바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레비스트로스의 용어이기도 해요. 레비스트로스. 클로드 레비스트로스라는 인류학자를 다 아시죠. 락강의
동료이기도 했고, 락강이 레비스트로스로부터 많은 영감을 얻기도 했고, 레비스트로스도 그랬던 것이기도 하고, 레비스트로스가 이러한 용어를 사용했었던 이유에는 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무언가를 하기 전에, 의식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하기 전에 이미 그것의 베이스가 되는 어떤 생각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은 우리가 생각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생각하고 있는 사고, 즉 문명이 건설되기 이전에 베이스로 깔려있는 사고라는 의미에서 야생의 사고 혹은 원초적 사고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야생이라고 해서 소바주, 세비지죠. 소바주의 사고라고 해서 인간적인 것이 아니고 동물적인 것 이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고 인간적 문명이 건설되는 바탕이 되는 사고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레비스트로스가 이 얘기를 하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찾아내게 되는 그 유형은 근친상간의 금지죠. 레비스트로스는 모든 문명은 근친상간의 금지로부터 시작되었다. 토대이다. 즉 인간의 보편적 토대가 인간 문명의 보편적 토대가 그것이 아마존의 원시인이라고 불리우는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구 유럽의 거대한 문명을 양적인 문명을 생산하는 사람들이건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데 그 유형은 양적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질적인 차이는 없다라는 것인데 그 질적인 사고가 바로 구조가 근친상간의 금지라는 것이죠. 근친상간을 금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친족관계 구조가 설정이 되기 시작하고 그것을 보완하고 그것을 확충하거나 그것을 때로는 위반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인간은 문명을 만들어낸 것이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레비스트로스가 이러한 생각을 하기에는 레비스트로스 역시 프로이트주의자이죠. 프로이트적인 정신분석의 이론들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니까 인류학의 프로이트주의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걸 야생의 사고라고 부르는데 그러한 야생의 사고가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외국어 같다라는 거예요. 외국어 같다. 그 야생의 사고로부터 표현되는 다양한 발화들이 무의식의 발화인데 의식의 차원에서는 그것을 이해하거나 파악하기 굉장히 힘들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야생의 사고라는 이 레비스트로스의 용어가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은 아니고 세미나 11의 이 두 번째 강의에서 처음 나온 것이 아니고 세미나 7에서도 한번 나오죠. 거기서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 레비스트로스를 언급하면서 야생의 도덕이라는 표현을 써요. 레틱 소바주라는 표현을 쓰죠. 똑같은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왜 여기서는 야생의 도덕이냐? 사실 세미나 7은 정신분석의 윤리라는 개념을 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즉 인간이 얼마나 본질적으로 윤리적인 차원에 사로잡혀 있는지 혹은 그러한 윤리를 횡단하기 위해서 어떠한 절차가, 위반의 절차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탐사하는 이중의 윤리를 다루는 장소가 세미나 7의 강의들이었기 때문에 야생의 사고보다는 야생의 도덕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긴 하지만 자, 그런데 이게 동일한 이유는 자, 이래요. 우리의 사고는 근본적으로 도덕적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사유는 중립적인 사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사유를 시작할 때는 이미 도덕적 방식으로 사유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사유를 시작할 때는 도덕적인 방식으로밖에 시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유가 들어오는 그 순간, 즉 인간이 말을 배우는, 유아기에 말을 배우는 단계에서 그 말을 배웠던 가장 강력한 목적은 소통이나 정보의 축적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정신분석이 바라보는 인간의 언어 습득의 최초의 목적은 규범을 설정하고 욕망을, 충동을 억압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즉 의무감을 습득하기 위해서 언어를 배우는 그러한 단계가 가장 먼저 설정이 되는 것이지 정보나 소통을 위해서 축적이 되는 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생의 사고라는 개념과 야생의 도덕이라는 개념은 같은 개념이라는 것이죠. 사고 자체가 이미 도덕적이라는 거예요. 타자의 세계로부터, 즉 부모의 세계로부터, 어른들의 세계로부터 유입되는 언어들이 이미 근본적으로 규범적인 언어라는 것이죠. 그건 이제 현실 원칙이라고도 부르죠. 현실 원칙.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은 현실 원칙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은 규범적 언어가 들어와서 그 규범에 의해서 충동이 부인된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언어 체계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 중심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 어떤 주인이 되는 기표가 모든 언어의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 주인이 되는 기표의 특징은 근본적으로 가부장적
규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락강의 주체를 설명하는 유명한 또 다른 명제가 있잖아요. 혹은 주체를 설명하기도 하고 기표를 설명하기도 하는 기표란 주체를 다른 하나의 기표에 재현하는 것이다. 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Le signifiant, c'est ce qui représente le sujet pour un autre signifiant. 자, 기표가 뭐냐, 혹은 주체가 뭐냐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하나의 기표가 있는데 그 하나의 기표가 주체를 누군가에게 데려간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데려가는 거 아니면 또 다른 하나의 기표에게 데려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얘 괜찮겠어?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면 그 기표가 괜찮아. 그러면 나는 재현이 돼요. 얘가 안 돼. 그럼 나는 재현이 안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기표란 주체를 다른 하나의 기표에게 재현하는 것이다 라는 명제가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이거예요. 내가 나의 욕망을 설명해야 돼. 우리는 우리의 모든 발화는 본인의 욕망을 표현하는 것들인데, 자,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발화를 시작하면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기표가 필요해요. 언어가 필요한 것이잖아요. 자, 그것이 무의식에서 발화가 되면 하나의 기표를 도구로 해서 출현해요. 하지만 그냥 출현하면 안 되고 그게 규범적으로 올바른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검열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 검열을 행사하는 중심이 되는 기표가 또 다른 하나의 기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표는 항상 두 개의 짝을 이루면서 작동하는 것이지 하나의 짝만을 이루면서 작동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즉, 발화되기 이전에 나의 욕망을 재현하는 그 첫 번째 기표가 언제나 두 번째 기표에게 검열받는다는 것. 이게 기표란 주체를 다른 하나의 기표에게 재현하는 것이라는 의미의 용어이기도 한데,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언어는 그런 의미에서 도덕적이라는 거예요. 야생의 도덕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언어는 기호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정보를 소통하고 무언가 사물을 지시하는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언어는 근본적으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 윤리에 잠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윤리에 잠식당한 발화의 습관을 보다 자유로운 발화의 습관으로 전환시켜주는 것이 또한 정신분석의 목표이기도 해요. 자, 잠시 정지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윤리적인지, 인간이 얼마나 윤리적인지, 그 윤리에 얼마나 짓눌려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보다는 짐승들의 세계를 관찰해보면 그들은 진정으로 즐기고 산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인간은 심지어는 뭐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누군가는 그날 아침에 케이크를 먹었다라는 것 때문에 그 사실 하나로 하루 종일 자신을 자책하기도 해요. 말도 안 되는 자책이 일어나는 것이죠. 초자의 어떤 먹잇감을 제공하는 온갖 종류의 알리바이들을 찾아내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프로이트가 쓴 문명 속의 불만이라는 텍스트가 바로 그 부분을 설명하는 내용이죠. 도덕적인 존재는 자신을 도덕적으로 만든 뒤에도 더욱더 도덕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의 목을 조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혹은 위반하는 존재는 범죄자. 법과 질서를 위반하기 위해서 자신을 더욱더 괴롭히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범죄자도 물론 네거티브한 방식이긴 하지만 상당히 윤리적인 존재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 범죄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주체들을 만나게 되면 굉장히 피곤하게 느끼죠. 그러니까 내가 피곤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의 인생이 피곤하게 느끼는 거예요. 저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무슨 얼마나 많은 쾌락이 있다고 이렇게 위반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 예를 들면 제가 그런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마약하는 사람들, 마리화나 하는 사람들. 소주가 있는데 왜 마리화나를 할까? 술만큼 강력한 향정신성 물질이 있는데 왜 마약을 해서 그렇게 곤란을 경험할까? 그냥 한국 사람 모두가 용인하는, 심지어 텔레비전에서 술을 마시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의 특징 중에 하나인 그 알코올에 대한 무한한 관용을 즐기면 될 것인데 왜 굳이 연예인들은, 힙합하는 사람들은 그 환강 효과도 훨씬 덜한 마리화나 같은 걸 할까? 위반이라는 것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 그게 더 자극적인 거예요.
자신을 끊임없이 곤란한 지경으로 몰아 넣으면서까지도 위반을 하려는 범죄적 주체도 그 중심에는 강력한 윤리적 권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위반을 향유한다는 것이죠. 위반이 없다면 법의 권력이 없다면 위반의 쾌락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인간의 언어는 그러한 방식으로 근본적으로 윤리적이다. 그리고 그것을 야생의 도덕이라고 부르고 야생의 사고라고 부른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차원의 언어적인 언어적인 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라깡이 세미나 11의 37페이지 북역본에서 이렇게 말하는 부분과 연결이 되죠. 모든 경험 이전에, 즉 모든 개별적 영역 이전에, 심지어는 사회적 욕구로 귀결될 수 있는 집단적 경험들이 새겨지기 이전에 무언가가 이 장을 조직하고 그것의 최초의 역선들을 그어놓습니다. 자, 그 최초의 역선, 장을 조직하는 것. 자, 그게 바로 야생의 사고예요. 하나의 패턴이 설정된다는, 인간의 욕망을 억압하는 하나의 강력한 패턴이 설정이 되는데, 욕망을 억압하는 걸 우리는 윤리, 도덕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로부터 우리가, 제가 이 수업을 시작하면서 여러 차례 강조했던 것처럼, 이로부터 우리는 인간의 욕망이란 결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개별적인 성욕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조차도, 아주 은밀한 성욕까지도 결국 타자의 언어가 스며든 결과물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개인적이고 은밀한 외형을 가진 것이라 해도 무의식에 의해서 생산된다는 의미에서는, 무의식의 어떤 틀이 있고 그 틀이 그것을 생산한다는 의미에서는 사회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신분석은 사회학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정신분석은 개인의 어떤 은밀한 개인사를 탐사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탐사하다 보면 결국 타자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 타자의 유형은 해당 공동체, 그 개인이 속해 있는 해당 공동체의 어떤 일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니까 결국 개인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정신분석은 어떤 의미에서는 개인을 발명해내고자 하는 시도였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개인이 없는 장소에서, 자, 당신은 당신 자신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장소에서, 자, 당신은 타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장소에서, 자, 당신 자신이 되어보세요 라고 제안하는 절차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걸 대타자의 권력틀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타자의 권력틀이 우리의 욕망을 찍어내고 있어요. 생산해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물론 제가 이미 여러 차례 또한 반론을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자, 이게 결국 부정적인 건 아니에요. 이 대타자의 권력틀이 우리의 욕망을 동일하게 찍어내니까 공동체가 구성되네요. 그렇지 않다면 공동체는 없어요. 소통도 불가능해요. 각자의 욕망이 다 틀린 거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대타자의 권력틀이 우리의 욕망을 마치 생산품, 어떤 상품 찍어내듯이 찍어내어서 비슷비슷한 욕망의 세계를 살도록 만들게 한다면, 그 비슷비슷한 세계를 우리는 동질성의 세계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것이 국가를 형성하게 해주고 인류 공동체를 형성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유학에 유입된 타자의 지식이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가능하게 해준다는 의미에서, 자,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것이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을 소외시키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까지의 논점이 라깡이 말한 인간의 욕망은 언제나 타자의 욕망이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1차적인 의미에서. 인간의 욕망이 언제나 타자의 욕망인 이유는 우리 자신의 욕망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나 타자의 욕망을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물론 이것이 보다 디테일한 방식으로 변주되는 상황이 가정된다는 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인간의 욕망이 언제나 타자의 욕망인 것은 또한 분석 상황에서의 얘기예요. 분석 상황에서. 내담자가 무언가를 욕망한다는 것은 내담자에게 대타자의 역할을 했던 누군가에게 자극을 받은 욕망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경우가 여성 동성애자의 프로이트 환자였죠. 환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꿈을 꿔요. 남자를 사랑하는 꿈을. 도대체 동성애자인데 왜 남자와의 사랑을 이미지화하는 꿈을 꿨던 것일까?
자, 그건 분석가에게 자, 이런 꿈을 원하는 거예요. 라는 방식으로 내담자의 무의식의 꿈을 꾸어주는 거예요. 분석가를 위해서. 분석가,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분석가를 위해서 당신 지금 그런 걸 원해? 그럼 내가 꿈 꿔주지 뭐. 라는 방식으로 내 앞에 존재하는 혹은 내 앞에 존재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가정되는 대타자, 아버지,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누군가에게 무의식이 반응해서 그 무의식의 반응의 결과물로서 욕망을 추구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또한 인간의 욕망은 언제나 타자의 욕망이라는 것의 의미이기도 해요. 실제로 분석을 시작하게 되면 내담자들이 분석가의 암시에 휘둘리게 되죠. 그게 바로 분석가의 욕망하게 되는 결과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분석가가 이렇게 말해요. 저도 항상 그렇게 말해요. 이제 꿈 많이 꾸실 거예요. 분석을 시작하면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실제로 꿈을 안 꾸던 분도 꿈 꾸기 시작해요. 분석가의 암시가 실제로 내담자의 욕망을 흔들게 되죠. 그리고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돼요. 자, 그래서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분석가는. 상당한 권력을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도 윤리, 둘째도 윤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 정신분석이라는 영역에서 그 분석가가 가질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언제나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분석가 스스로가 우선 먼저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락가운 세미나 11회 37페이지 구독본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인간에게 고유한 관계들이 수립되기 이전에 이미 일정한 관계들이 결정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 이미 일정한 관계들이라는 것은 상징계가 결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주체라고 생각하고는 있지만, 즉 우리가 스스로 세상을 셈하는 자의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셈하기 전에 그 셈하는 자가 이미 셈 속에서 포함되는 신급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이 셈한다라는 개념은 결국 우리가 의식적으로 자신의 주체로 생각한다라는 개념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셈해진 자이다라는 것이죠. 타자의 틀에 의해서 셈해진 자라는 것이죠. 궁극적인 셈은 결국 무의식의 언어틀이 실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야생의 사고라고 본다라고 다시 강조를 할 수 있겠죠. 대타자의 사고, 즉 야생의 사고가 우선 선제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무의식이 무엇인지 지난주부터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과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쉽게 이해하시고 따라오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2강에서 락강이 초반부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이래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이처럼 셈하는 자가 셈하는 신급 속에 이미 포함된 것, 자, 그것을 무의식이라고 할 수 있고, 자, 이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는 언어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적 성과에 기대어서 지금까지 사유해왔고, 본인이 그래왔다는 것이죠. 락강 자신이. 그리고 그것을 야생의 사고라고도 불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무의식이라고 가정해왔는데, 자, 그런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하고자 하는 프로이트의 무의식 개념은 그런 게 아닙니다라고 갑자기 이야기해요. 변덕을 부리는 거죠. 이게 바로 세미나 11의 결정적인 부분인 거예요. 이제는 다른 방식의 무의식을 설명하겠다는 것이죠. 이제는 언어와 같이 구조화된 무의식이 자신의 무의식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자기는 다른 낙강이 되고자 한다는 거죠. 이제까지의 논점들을 무너뜨리고 방향 전환을 하겠다는 것이죠. 방향 전환을 함으로써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무의식이 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무의식이란 언어와 같이 구조화되었다라는 표현이 존재한다면 어떤 언어가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무의식이 결정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프로이트는 그 무의식을 정신분석이라는 새로운 언어를 통해서 구조화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따라오던 락강이 오늘 다른 방식의 무의식의 개념을 언어와 같이 구조화한다면 이제 무의식은 다른 것이 되는 거예요.
거기 그 자리에 원래 존재하는 이데와 같은 존재로서의 무의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구성해내느냐에 따라서 다른 종류의 실제가 무의식으로서 구성되는 것이라면 락강은 지금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변화시킴으로써 무의식 자체를 새롭게 발명해내는 그러한 시도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7페이지에 간극으로서의 무의식이라고 제가 명명해 놓은 부분이 바로 이제 새로운 무의식의 개념을 락강이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한 개념들에 대한 해석인 것이죠. 자, 무의식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기 위해서 자, 이제 무의식은 언어가 아니라 간극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무의식은 언어라고 하지 않고 그 언어의 장치 내부에 존재하는 간극이다 라고 바꾸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걸 그냥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원인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해요. 원인이란 무엇인가? 자, 이것을 락강이 해명하기 시작하죠. 무의식이 만약에 원인이라면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무의식은 의식의 세계의 원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프로이트는 그래서 그 무의식에 존재하는 무언가를 원인을 제거하면 의식의 세계가 평안을 되찾게 된다. 자, 이러한 논점으로 정신분석을 혹은 정신분석의 임상의 실천들을 규정해 왔던 것이라면, 자, 그렇다면 원인이 무엇인가? 과연 그게 맞는 얘기인가? 프로이트의 그러한 논점들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는 해명들을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락강이 지나가는 말투로 이렇게 칸트의 부정량 개념에 대한 실론을 언급을 하죠. 자, 원인이 있고 결과의 세계가 있다면 이 원인과 결과의 세계를 인과율이 지배한다면, 즉 법칙이 지배한다면 우리는 결과의 세계로부터 그 법칙을 따라서 원인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원인을 교정함으로써 결과의 세계도 교정할 수가 있죠. 이게 일반 의학이 하는 일이에요. 소화가 안 되면 위궤양이라든지 혹은 위암이라든지 어쨌든 원인이 그곳에 존재한다라고 가정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결과의 세계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찾아 나서는 인과율을 따라 들어가면 된다라는 것인데, 자, 그런데 칸트의 부정량 개념에 대한 실론에서는 자,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원인에는 본질적으로 환원 불가능한 간극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뭔가가 원인이 존재한다면 그 원인의 내부에 근본적으로 카오틱한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간극이 존재하고 질서로 환원될 수 없는 무언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는 연결 불가능한 관계가 설정된다는 거죠. 원인과 결과의 세계가. 자, 먼저 의식적 사유의 영역에서 어떻게 이성이 작동하는지를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의식의 세계에서는 락강이 이야기하기를 비교와 등가성의 원리가 지배한다고 이야기해요. 비교와 등가성의 원리는 무슨 얘기냐면 집합론이 지배한다는 거예요. 집합론이. 비슷한 유형들과 차이나는 유형들이 구성이 되고 얼마만큼 차이나는지가 측정 가능해지고 그 측정 가능한 규준으로부터 세계가 안정적인 방식으로 범주화될 수 있고, 자, 이게 의식적 사유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의식적인 사유를 할 때는 이러한 비교와 등가성의 원리에 근거해서 세계를 선명하게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원인은 이러한 이성의 준칙이 접근할 수 없는 속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혹은 원인으로서의 무의식의 세계는 이러한 이성의 준칙이 접근할 수 없는 속성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세계 현상이라고 말해지는 것들이, 우리가 의식의 영역에서 만나는 그러한 세계 현상이라고 말해지는 것들이 일단은 비교되고 분류될 수 있는 세계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규준과 틀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걸 다양한 집합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면 이 집합들에는 어떤 질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서가 모든 것을 해명할 수 있다라고 사실상 이성의 준칙이 혹은 우리가 세계 현상들을 이해하는 태도가 가정하고 약속해 주는 것이죠.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의식적인 세계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물론 여기에도 사실상의 난점이 존재하죠. 자, 그 집합론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역설을 가지고 있고 모순을 내재하고 있다.
라는 것을 러셀이 간단하게 증명을 해내죠. 제가 다른 강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는데 러셀의 영리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제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이미 한번 익숙하게 들으셨던 내용이기도 한데, 러셀의 영리가 뭐예요? 자기 자신을 요소로 하는 집합이 가정될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항상 역설이, 그러니까 난점이, 그러니까 불가능성이 출현한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라는 것이 과연 설정 가능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강의자이고 여러분들은 수강생이잖아요. 근데 저는 강의자인 동시에 수강생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만약에 세미나의 형식이라면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다시 등장해서 일정 수준의 시간의 강의를 책임지고 진행을 한다면 저는 동시에 수강생이 되는 그런 역할의 집합의 범주에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집합을 구성하면 집합 자체가 붕괴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집합론 자체가. 자, 이걸 설명하는 가장 흔한 예가 바로 자기 자신의 머리를 깎을 수 있느냐 마느냐의 그 이발사의 역설인 것이죠. 이발사가 어느 마을에 이발사가 마을 사람들에게 무료로 머리를 잘라주기 위해서 선언을 해요. 내가 여러분들의 머리를 잘라주겠다. 그 대신 조건이 하나 있다. 여러분들 중에는 분명히 자기 스스로의 머리를 자를 줄 아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시간 관계상 그런 분들은 내가 잘라주지 않겠다. 그냥 머리 자를 수 없는 분들, 그런 기술이 없는 분들, 자기 자신의 머리를 스스로 못 자르는 분들만 내가 잘라드리겠다 라고 원칙을 정하고 머리를 자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잘라주고 다 자르고 자신의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니까 자기 자신의 머리가 긴 거예요. 그래서 가위를 들려고 하는 순간 난점에 부딪히죠. 자기 자신이 분명히 그런 선언을 했어요. 스스로의 머리를 자를 수 있는 사람의 머리는 잘라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도 그 마을 사람의 위상으로 포함시키느냐 마느냐, 즉 원소로 포함시키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하나의 충돌 부분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자, 이건 그냥 흔한 어떤 에피소드와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집합론을 구성하게 되면 자, 그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가 결국 집합론이라는 것이 얼마나 모순된 수학적 사유인지를 증명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로부터 다양한 해법들을 찾아내다가 결국은 집합론을 우리가 중학교 시절에 배우는 집합론을 체르멜로 프랭켈 공리와 같은 공리의 형식으로밖에 구성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공리의 형식으로밖에 구성할 수 없다라는 건 전체가 다 그런 게 아니라 자, 여기까지만 그렇다라고 말을 하는 방식으로 집합론을 구성해내는 거예요. 이 집합론이 모든 걸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조건 안에서만 그것이 실현 가능하다 라는 방식으로만 집합론을 구성해내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집합론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모순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성의 준칙들이 결국 세계를 비교와 등가성의 원리 안에서 파악하는 것 안에도 사실상의 불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가정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자, 의식의 세계가 그렇다 해도 어쨌든 의식의 세계의 원인이 되는 그 무의식의 세계와의 관계를 우리가 추정해 볼 수밖에 없는데 그 관계를 추정하고 그 관계 내부에서 어떤 법칙이나 원리가 존재한다라는 사고방식을 통해서 인간의 정신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자, 일반 정신의학이에요. 일반 정신의학. 그리고 대부분의 심리학이에요. 즉 원인과 결과 사이에 즉 이성의 준칙에 의해서 지배되는 세계와 자, 그것의 원인이 되는 무의식의 세계, 즉 우리의 의식이 접근할 수 없는 세계 사이에 인과율이 작동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신의학이라는 거예요. 정신의학도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 무의식을 가정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정신의학 하시는 분들은 무의식이 뭔지 모르시지만, 그러니까 프로이트를 따로 공부하지 않는 이상 무의식을 가정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생물학 자체가 무의식의 영역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뇌생물학의 그 신경세포들이 의식적인 사유를 전제하는 방식의 활동을 하는 건 아니니까. 자, 의식이 존재하지는 않는 상태에서 어떤 메커니즘이 작동한다는 의미에서 무의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정신의학의 생물학주의도 무의식을 가정한다. 어떤 자기들만의 특징적인 무의식을 가정한다. 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락강아파의 정신분석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지점은 여기라는 것이죠. 즉 원인이 되는 장소와 결과가 되는 장소 사이에 정신의학은 혹은 심리학은 법칙을 가정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가 다른 하나에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이 일반적인 원리를 구성해낼 수 있다라고 가정한다는 것이죠. 락강의 40페이지에서 하나는 다른 하나가 없으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의 의미가 그거예요. 뭔가가 일어났다면 그것을 일어나게 만든 그 뒤에 다른 하나가 있는데 그 둘 사이의 관계가 하나의 법칙을 구성해낼 수 있는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법칙을 알아내면 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실과 또 다른 사실이 일어난다 해도 그 법칙을 적용시켜서 원리를 파악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작용자에 의해서 발생하는 하나의 현상이 존재한다면 작용자와 결과로서의 현상 사이에는 보편적 원리가 작동할 수 있다라고 가정하는 그러한 논점을 일반적으로는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용 지점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하나가 있다면 그 하나를 제거하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자, 이러한 원인과 결과의 세계는 엄밀한 의미에서 현상계의 세계인 것이죠. 엄밀한 의미에서 현상계의 세계. 조금 종교적인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신은 그런 원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과 인간 세계 사이에는 인과율에 의해서 작동하는 법칙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칸트가 원리의 세계에서 인과율이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던 것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낭만주의자로서의 칸트가 그런 언급을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락강이 이렇게 얘기해요. 구격본 40페이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저는 프로이트의 무의식이 위치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 원인과 그것이 영향을 미치는 것 사이에 항상 무언가 절뚝거리는 것이 존재하는 지점이라는 것을 대략적으로나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라는 거예요. 자, 원인과 결과 사이에 일관된 흐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쩔뚝거린다는 거예요. 뭔가가. 흔들리고 쩔뚝거린다는 것이죠. 그게 무의식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자, 무의식이 신경증을 결정한다는 것은 중요한 사실이 아닙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무의식이 신경증을 결정한다는 건 중요한 사실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라면 프로이트는 빌라도처럼 정말이지 흔쾌히 손을 씻었지요. 언젠가 체질적인 결정인자가 발견되더라도 그것은 프로이트에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에게는 별로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무의식은 우리에게 간극을 보여주며 신경증은 바로 이 간극을 통해 결정될 수 없는 어떤 실제에 다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40페이지의 이 문장이 세미나 11서 가장 중요한 문장 중에 하나예요. 어마어마한 문장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문제제기적인 문장인 것이죠. 왜냐하면, 자, 보세요. 체질적인 결정인자가 발견되더라도 신경증이라고 부르는 것에서 체질적인 결정인자가 발견되더라도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락강이. 이게 왜 중요한 문장인가 하면, 왜 사실상 문제제기적인 것이냐면, 자, 여러분, 정신분석이 뭐예요? 정신분석은 근본적으로 시민성 원인을 가정하는 정신의학이에요. 시민성 원인. 그 얘기 뭐냐면, 생물학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리학도 마찬가지죠. 그게 정신의학과 정신분석 그리고 심리학의 대립관계를 가장 근본적으로 설정하도록 만들어주는 차이점이에요. 정신의학은 대체로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이 정신병에 걸리는 것은 뇌가 잘못돼서이다 라는 거. 하드웨어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대체로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드웨어를 치료해야 된다. 뇌를, 즉 약물을 치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주장 속에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여러 차례 언급했던 것처럼 미국 정신의학계가 발행하는 그 DSM 시리즈 1, 2, 3, 5까지 나올 때마다 즉 정신진단 편람 체계 인간의 정신병을 어떻게 치료해야 한다라는 규준을 만들고 그것을 체계화하는 그 책이 나올 때마다 특히 영국의 영국의 심리학회가 성명을 발표해요. 지속적으로 발표해 왔어요. 뭐라고 발표하냐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말해요. 인간의 정신병의 원인은 생물학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정신병의 대부분의 원인은 시민성 원인이지 뇌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즉 환경적인 요인 때문인 것이지 타고나는
체질적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체질적 결정인자가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당히 공격적으로 발표를 하죠. 그리고 상당히 타당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정신의학계에는 그것을 수용하지 않죠. 수용하면 큰일 나요. 왜 큰일 나느냐? 약물 판매가 줄어드는 거예요. 약물 판매가 줄어들면 미국에 있는 거대한 제약 산업이 붕괴되기 시작해요. 어마어마한 붕괴가 일어나요. 제약 산업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정신의학이 생물학적 결정인자의, 체질적 결정인자의 원인을 설정하도록 로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부터 만들어진, 그 로비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DSM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정치적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어떠한 지식도 정치적이지 않은 지식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정신의학이 가장 그러한 정치적 투쟁에 산실이 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우리에게 그것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극장이라는 것이죠, 일종의. 자, 그런데 지금 락강이 그에 대해서 뒤집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아주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체질적인 결정인자가 발견돼도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일까? 체질적인 결정인자가 원인이 된다 해도 그것이 결과로 인과율에 의해서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부터 설명하기 시작해요, 락강이. 자, 제가 말씀드렸던 현대정신의학은 생물학주의예요. 생물학주의. 생물학주의를 선택하게 된 배경에는 신자유주의가 있어요. 신자유주의 권력이 있어요. 상품자본주의 권력이 막강한 재력을 동원해서 지식의 유형을 결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건 뭐 정신의학의 세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지식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를 들면 뜬금없는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지금 대학에서 대학들이 지금 막 퇴출되고 있잖아요. 퇴출되고 있고 학과들도 많이 없어지고 있고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없어지는 학과가 어떤 학과들인가요? 철학과예요. 철학과. 제가 철학 박사예요. 제 동료들도 다 철학 박사들이고 그들이 대부분 가 있는 곳이 철학과잖아요. 근데 그들이 항상 만나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나는 10년 뒤에는 이거 할 생각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40대 후반인 사람들이 한 5년 뒤에는 학교 그만둘 거라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예요? 잘리기 전에 먼저 멋있게 나가겠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도모해보자 이런 얘기를 엄청나게 하는 거. 술자리에서 막 그런 얘기밖에 안 해요. 어떻게 5년 뒤에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왜냐면 아무도 철학과에 가지 않으니까. 아무도 철학과에 가지 않았던 배경엔 뭐가 있을까요? 아무도 철학과 출신을 뽑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철학과 출신을 뽑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지식의 위상을, 대학 내에서의 지식의 위상을 무엇이 결정하는가? 지식의 퀄리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 현실적인 권력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권력. 현실적인 산업사회가, 고도산업사회가 어떠한 노동자를 원하는가를 통해서 지식의 유형들이 결정되는 것이라면 결국 지식은 권력투쟁의 장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건 전혀 비상식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지식은 권력투쟁의 산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뒤집어 얘기한다면 어떤 특정한 지식이 분명히 우리의 존재에 가치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배제되고 있다면 투쟁을 통해서 다시금 그것이 권력을 획득하도록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장소, 그런 투쟁의 장소인 거예요. 어디에도 쓸데없는 것이라고 간주되는 정신분석을 강의하는 장소. 자, 그런데 락강이 다시 락강으로 돌아간다면 이러한 현대 정신의학의 생물학주의를 오히려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에 동조하는 듯한 그러한 발언을 하는 배경에는 무엇이 있는가? 자, 그 밑에 쭉 텍스트에는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던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관계들을 설명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건 확인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텐데요. 자, 일반적으로 심리학이나 정신분석은 이러한 생물학주의로부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대립하면서 인간에게 심리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내면화된 타자의 언어의 권력이다 라고 주장을 해왔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생물학적 원인이 아니라 환경적 요인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환경적인 요인을 특히 정신분석은 아주 특정한 시기에 집중해 놓고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죠. 즉 말을 배우는 단계, 언어의 소프트웨어가 깔리는 단계에서 그것이 각각의 증상의 유형을 결정한다는 것. 증상이 없는 인간은 없고 모두가 다 증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인간은 그 증상이 유형화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보다 많은 문제를 경험하면 그것을 병으로 간주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걸 병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 예를 들면 뭐 사례 하나를 제시한다면 이런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남성이 한 여자로 만족을 못하고 계속해서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돌리고 하는 증상을 가지고 있다면 자, 그것도 일종의 증상이죠. 그에 대해서 어떤 사회는 이렇게 얘기해요. 능력 있다. 근데 만약에 똑같은 일을 여자가 한다면 그건 병으로 간주돼요. 실제로. 병으로 간주돼요. 똑같은 증상에 대해서 하나의 사회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는 병이 되고 하나는 그냥 당연한 일이 되는 거예요. 아, 남자가 다 그렇지. 뭐 남자가 바람피는 거 즉 모두는 각자의 증상을 가지고 있는데 즉 말을 배우는 단계에서 타자의 언어를 규범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각자가 다 어떤 불화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불화. 증상을 갖게 되는데 그 분쟁적인 요소를 갖게 되는데 그 분쟁적인 요소가 실제로 병으로 간주되는 것은 결국 그것 또한 타자의 권력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타자의 권력이 어떠한 유형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불화는 병으로 간주되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것으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당연시되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원인으로 그러한 불화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정신분석은 그것을 심일성이라고 간주는 하고 있지만 지금 락강은 그렇지 않고 체질적인 요소도 가능하다라는 언급을 암시를 했던 것을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정신분석이 심일성이다 라고 말하면 누구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분도 계세요. 생물학적인 결정인자를 어떻게 무시할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타고난 체질을 어떻게 무시하는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성적인 신체 구조가 훨씬 발달한 그런 남자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성적으로 훨씬 더 예를 들면 정액 생산이 2배, 3배 되는 거예요. 다른 일반인보다. 이거는 생물학적인 요소래요. 생물학적인 신체가 성적인 활동에 상당히 과도하게 강화가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만약에 나중에 커서 어떤 성범죄를 일으키거나 혹은 뭐 바람둥이가 된다든지 도저히 한 여자로 만족을 못한다든지 자, 이러한 증상들을 보였을 때 이러한 사람이 환자로서 정신의학자나 정신분석가를 찾아왔을 때 이 사람에게 당신의 현재 증상의 원인은 심일성이다 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분명히 생물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특이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특이성으로부터 문제가 야기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사람에 대해서 체질적인 결정인자를 부인할 수가 있는가? 자, 부인할 수가 없죠. 그리고 반대편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게요. 어떤 사람은 정반대의 생체적인 부족을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어요. 성적으로 상당히 미약한 체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욕이 많이 발생할 수 없는 체질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적으로 상당히 미약한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는 어떠한 남성이 있다면 그렇다면 이 남성은 성적으로 별로 관심이 없는 인생을 여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 자, 그런데 두 번째 사례를 제시하고 나니까 뭔가 흔들리는 부분이 있죠. 첫 번째 사례에서 성적으로 상당히 활발한 신체 구조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나중에 소위 말하는 밝히는 남자가 될 확률은 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성적으로 활발하지 않은 신체를 가지고 있는 남자가 밝히는 경우 굉장히 많이 보였죠, 여러분. 신체 구조는 상당히 미약해요, 성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성욕을 보이는 주체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자, 이게 무슨 인과관계를 어떻게 가정할 수
있겠는가? 자, 첫 번째 사례에 대한 또 다른 반론을 제가 제기해 드릴게요. 성적으로 상당히 활발한 체질적 결정 인자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꼭 성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되는 성인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한 성적인 충동이 이 사람에게 반작용을 일으킬 확률도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수도승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혹은 다른 방식으로 설명드리고 볼게요. 다른 방식으로. 조금은 다른 방식이지만 어떤 한 가정이 있어요. 가정이 있는데 굉장히 엄격한 가정이 있고 그 이웃집에는 성적으로 굉장히 개방된 가정이 있다고 쳐보세요. 이 엄격한 가정에서는 성에 대한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어요. 조금이라도 그러한 행동을 하거나 성적인 예를 들어서 자유연애를 한다든지 학생인데 그러면 엄청난 체벌이 가해지는 그러한 가정이 있고 이웃집에는 굉장히 자유로운 서구적인 가정이 소위 말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프렌치한 가정이 있어요. 아들, 딸이 중학생인데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데려오면 그날 밤에 같이 자게 내두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둘 중에 더 누가 밝히는 인간이 될 것인가? 자, 여러분 한국 사회를 이렇게 돌아보세요. 길거리마다 뭐가 있는지 관찰해 보세요. 왜 이렇게 많은 마사지 숍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룸사롱은 또 뭐죠? 단란주점은 뭘까요? 노래방까지 들어오는 그 여성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적으로 억압된 사회가 더 올바른 인간을 키워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성적인 유사매춘 기관들은 프랑스에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왜 그렇게 밝히는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는 그런 것들이 없을까?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인과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결과들이 생산되는 것일까? 즉 아주 엄격하게 교육을 시킨 집안의 주체들이 성적으로 더 엄격한 주체가 될 확률이 항상 존재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완전히 반대의 도착적 주체가 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인과율이 없다는 것이죠. 원인과 결과 사이에 이 사례를 그대로 체질적 결정인자로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성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체질적 결정인자를 타고난 어떤 남성이 아주 건강한 남성이 그러한 성적 충동의 끄집없는 침노에 의해서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느끼고 거부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삶으로 나아갈 것인가는 결국 이 사람의 삶의 여정의 우연성들이 결정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인과율의 법칙이 결정해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우발적인 것들이 지배하는 그러한 과정이 결국은 원인과 결과 사이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락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체질적 결정인자가 무언가를 시작하도록 만들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원인의 자리에 체질적인 결정인자가 맨 시초의 지점에 결정하는 자리에서 작용될 수는 있겠지만, 자, 그것이 실제로 증상을 만들어내고 현실을 구성하는 결과의 영역으로까지 전달되는 그 과정 속에는 예측 불가능한 우회들, 왜곡들, 흔들림들이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걸 락강이 간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페이지 밑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텍스트에도 11페이지 밑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11페이지 밑에서 제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도표를 하나 그려놨어요. 자, 촉발자가 있어요. 그게 생물학적인 것일 수도 있고, 물론 생물학적인 것이죠. 자, 인간이 성욕을 갖는다는 것 자체는 결국 인간에게 성적인 본능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성적인 본능이. 그게 촉발자예요. 자, 그런데 이 촉발자가 결과로 나아가는 과정이 일반 짐승들의 세계만큼 일률적이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짐승들의 세계에는 생물학적으로 주어진 방식으로 결과를 산출해내요. 대부분 그렇게 해내요. 물론 환경적인 변이 요인들이 개입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촉발자의 영역에서 결과로 이어지는 영역에 몇 번의 우회들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동물의 왕국이나 뭐 좀 탐사 프로그램, 동물들의 세계를 탐사하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동물들이 아주 기이한 행동들을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것의 일반적인 법칙을 생물학자들이 찾아내죠. 찾아내어서 원래 촉발자는 이랬는데 그것이 환경의 요인에 의해서 이런 결과로 이어지게 됐다.
라고 탐사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인간의 세계에선 사실 그렇게 탐사하는 사람들이 있죠. 인간의 세계에서도. 예를 들면 이런 범죄자 유형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어떤 환경의 굴곡을 거치면서 저러한 결과로 이어져서 이 사람은 범죄자가 됐다. 혹은 범죄자가 아니라 오히려 더 이상 종교적인 인물이 됐다. 라는 이런 탐사를 인류학적인 차원에서 끌어낼 수는 있어요. 어떤 한국에 불교 문화가 있었다든지 유교 문화가 있었는데 그런 유교 문화가 오히려 예를 들면 굉장히 성적으로 도착적인 결과를 이뤄냈다. 뭐 이렇게 끌어낼 수는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당히 억압된 성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한국 사회가 어떻게 해서 그 많은 매춘 산업을 여러분 제가 수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긴 하지만 다른 속에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뭐 태국이라는 것 뭐 매춘 산업에 어쩌고 메카니 뭐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이 메카예요, 여러분. 한국이 매춘 산업의 메카예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궁금해하는데 이 일이 바로 저기서 저 어두컴컴한 데서 뭘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길 가는 사람은 누구냐라는 거죠. 누굴까요, 여러분? 룸사롱에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일반 회사원들인 거예요. 일반 아버지 어머니들인 거예요. 어머니는 아니지만 일반 아버지들이 물론 안 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직업상의 이유로 평생에 몇 번은 가본다라는 것이죠. 과거에는 회사에서 거래의 성사를 위해서도 사용하는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어떻게 이렇게 유교적으로 엄격한 성적인 억압의 환경을 족발대로 가지고 있는 세계가 어떻게 그러한 결과를 이어질 수 있는지는 자 사회학적인 차원에서는 어떤 인과율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이 그림에서 그려놓은 것처럼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즉 상징계라는 무의식이 자리 잡고 있는 차원에서는 인과율을 찾아내기가 굉장히 힘들다. 왜냐하면 그 무의식이 이제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면 그 언어가 어떤 인과율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그걸 찾아낼 수 있겠지만 만약에 무의식이 간극이 강조되는 방식으로 구조화되어 있다면 그 간극들이 움직이면서 촉발자와 결과 사이에 일관된 흐름을 방해하고 추측 가능한 우회들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회들에 대한 추측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개인들에 대한 개인적인 탐사를 시도하지 않고서는 어떤 특정한 인과율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는 우리가 결과를 혹은 촉발자를 추정해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락강은 지금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위로 돌아가서 (9페이지의) 각주에 제가 9페이지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거에서는 각주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또 여러 가지 수정을 다 했기 때문에 자 이러한 관계를 프로이트의 용어를 따라서 락강이 살과 피부라고 불러요. 살과 피부. 살은 뭐냐면 지각이 처음 이루어지는 장소예요. 살. 이 피 속에 뭔가가 있는 것이죠. 이 몸 속에 있는 그 살. 지각이 처음 이루어지는 장소인 것이죠. 즉 충동이 처음 우리를 터치하는 장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충동이라기보다는 본능이 우리를 터치하는 장소인 것이죠. 그런데 그 본능이 터치되면 그것이 우리의 피부로까지 전달되는 과정에서 어떤 공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공간이. 그 공간이 바로 무의식이 자리 잡고 있는 장소라고 락강은 이야기해요. 살과 피부 사이. 그러니까 보통 우리 흔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피부는 외부로부터 지각을 받아서 내면으로 뭔가 전달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는 욕망과 충동에 관련된 지각을 말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건 내면에서부터 오는 것이니까 일단 가장 그것이 터치가 되는 장소를 일단은 살이라고 보는 거예요. 살.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감각으로 의식적인 감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피부까지 전달이 되어야겠죠. 그런데 그 살과 피부 사이에 자 무의식이라는 구조가 존재하는데 그게 언어와 같이 구조화된 것이긴 하지만 간극이 강조된 언어의 구조이기 때문에 살로부터 터치된 그 최초의 지각이 피부에서 의식되기까지는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우회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부터는 무의식이라고 부르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락강이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체질적인 인자가 확인되어도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정신의학이 가정하듯이 그 체질적인 인자와 결과의 세계가 법칙의 형식으로 구성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무의식은 즉 그 살과 피 사이를 장악하고 있는
언어의 체계 혹은 무의식의 체계는 주인공이 균열이고 간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작용자와 반작용자 사이의 법칙이 구성되지 못하도록 어떤 왜곡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이제부터 그래서 세미나 11에서 이제부터 락강 스스로가 탐사하고자 하는 언어와 같이 구조화된 무의식이라는 개념은 바로 그러한 무의식이라는 거예요. 자, 이전에는 이런 뉘앙스가 굉장히 많았어요. 무의식이 언어와 같이 구조화되어 있다면 거기에는 어떤 특정한 법칙이 있겠네. 그리고 그 법칙을 우리가 습득하면 내담자가 어떤 증상을 보이면 그것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탐사에 들어갈 수 있겠네라고 가정했던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어요. 프로이트가 바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법칙을 뭐라고 부르냐면 쾌락 원칙과 현실 원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 원칙과 현실 원칙에 대해서 지식을 습득하고 그 틀을 통해서 내담자의 증상을 분석하고 그 너머에 존재하는 장소에 원인의 장소로 들어갈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해왔었다면 자, 세미나 11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라는 방향 전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쾌락 원칙과 현실 원칙이 분명히 어떤 특정한 원리로 작동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자, 쾌락 원칙의 원리는 억압이에요. 쾌락 원칙의 원리는 억압이에요. 그러니까 충동을 억압한다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근본적인 태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이 억압이 한 번 딱 일어나면 우리는 어떤 증상이 억압된 것의 회귀라고 가정하는 방식으로 그것의 원인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쉽사리. 그런데 만약에 억압이 두 번 일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해방이 돼요. 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무의식의 영역에서. 억압이 한 번 일어나는 게 아니라 두 번 일어나면 해방이 되고 세 번 일어나면 또 다른 왜곡 때문에 그 원인이 도대체 도무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파악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현실 원칙의 기본 원리는 부인이에요. 부인.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현실 원칙은 그러한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 부인이 두 번 일어나면 강한 긍정이 돼요. 부인이 세 번 일어나면 또 다른 부인이 돼요. 자, 이러한 여러 번 일어나는 그러한 원리들의 중첩에 의해서 발생하는 우발성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걸 거부할 수가 없다는, 그걸 외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자, 최소 단위에 존재하는 원리들은 있지만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도구로 해서 내담자의 무의식의 영역으로 내려가는 어떤 여행을 시작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적인 지식을 구성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전적인 지식을 구성해서 자, 이런 증상이면 저거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보다 제가 쉽사리 펼쳐놓기 위해서 락강이 세미나 11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미나 11에 4강에서 언급하는 내용을 미리 가지고 왔어요. 그게 뭐냐면 본능과 충동의 차이예요. 본능과 충동의 차이. 이 본능과 충동의 차이가 무엇인지만 이해한다 해도 상당히 진전된 정신분석에 대한 진전된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본능이 뭐고 충동이 무엇인지를 간접적인 방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에 대해서 락강이 세미나 11의 4강에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고 이전에도 비판을 많이 하는데 뭐라고 비판을 하는가 하면 자, 그 프로이트가 트리프라고 언급했던 용어 트리프, 충동이라는 단어인데 영미권의 그 프로이트 번역자들이 이걸 인스팅트라고 번역을 해놨다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 그건 전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죠. 본능은 충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동은 문화적 산물인 것이고 혹은 문화적인 것과 생물학적인 것의 경계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본능은 그냥 생물학적인 원인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둘은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다른지 제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본능은 우리가 다 아는 그거예요. 식욕, 성욕, 그런 욕구들. 예를 들면 또 방어의 욕구도 있잖아요. 뭐 위험이 닥쳤을 때 뭐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본능적인 그런 생체적인 반응들, 혹은 뭐 여러 가지 뇌신경 전달 물질 체계가 분비를 함으로써 또한 우리를 경계하도록 만든다든지, 아니면 우리를 최면 상태로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생체적인 반응들이 있어요. 이걸 본능이라고 불러요. 본능, 인스팅트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정신분석이, 즉 프로이트가 가정하는 원인자의 세계는
본능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충동이라고 부르는 트리프라는 용어를 써서 독일어로 써서 프로이트가 묘사하고자 했던 것이다라고 락강 강조하고 있어요. 프랑스어로는 트리플 필시용이라고 번역을 하죠. 우리말로는 충동이라고 번역하면 되는 것이고, 뭐 어떤 혹자는 다른 번역자는 그 욕동이다라고 번역을 하는데 충동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필시용이라는 단어 자체도 그렇고 그냥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던 충동을 굳이 다른 용어를 만들어내지 않는다 해도 그걸 새로운 개념들의 구조 안에서 사용하면 무리 없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냥 충동이라도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자, 충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례가 바로 구강 충동이에요. 구강 충동. 음식물을 섭취할 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어떤 쾌락의 유형. 물론 음식물의 섭취도 본능의 영역에 속하죠. 본능과 연결시킬 수 있는 분명히 그러한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본능적으로 먹어요. 아이들이 배고프면 본능적으로 우는 거예요. 그건 뭐 거기에 어떤 충동의 개입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렇게 시작된 이 본능의 영역으로서의 입에서 다른 것이 자리 잡기 시작해요. 다른 것이. 어떤 것이 자리 잡기 시작하냐면 그 음식을 어머니가 주기 시작했을 때 무언가 다른 것이 자리 잡기 시작해요. 물론 음식물을 섭취하는 과정에서의 생물학적인 쾌락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만족감이 존재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런데 어머니가 그 음식물을 아이에게, 예를 들어서 우유를 젖을 주는 그 과정을, 구유 행위를 통해서 아이가 두 번째 쾌락에 도달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 구유 행위를 통해서 아이가 느끼는 것은 어머니의 젖가슴을 빨거나 혹은 어머니가 주는 젖병을 빠는 행동을 통해서 아이가 느끼는 것은 음식물 섭취를 통해서 느끼는 쾌락을 넘어서는 구강 충동이라는 것이죠. 즉 뭔가를 빠는 행위를 통해서 입안에서 획득하게 되는 충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개가 교차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즉 음식물을 먹는 충동과 그리고 입을 통해서 무언가를 빠는 그 쾌락이 충동과 본능이 교차하기 시작해서 하나의 어떤 유형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아이의 삶은 음식물을 그냥 단지 먹을 수만 있는 쾌락의 영역으로 삼지는 않아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우리 모두가 음식물을 단지 어떤 미각이라든지 혹은 배부름이라든지 그것만을 위해서 먹지는 않는다는 것이. 여러분 그 요즘에 텔레비전 틀기만 하면 나오는 그 먹방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예를 들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러니까 밥상머리 예절이라는 게 있었어요. 저런 얘기하면 꼰대 같은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종류의 쾌락을 추구하는 단계에서는 완충장치들이 분명히 필요하고 그걸 우리 예절이라고 부른다는, 성적인 행동도 그렇고 식욕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어떤 종류의 예절이 그 공동체를 지배하는 특정한 단계들이 우리를 본능으로부터 보호해줘요. 그걸 이제 음식물의 영역에서는 식탁 예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식탁 예절의 대체로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공유하는 식탁 예절 중에 하나가 바로 소리내지 않고 먹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소리내지 않고 먹는 일이 없어지고 있죠. 왜냐하면 방송용으로 그것을 만들어야 되니까 귀도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내지 않고 먹는 그런 출연자가 먹방을 하면 일단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소리를 통해서도 즐겨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입안에 많이 넣고 먹는, 자, 그러한 행동들을 보통 먹방에서 보여주잖아요. 한꺼번에 많이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쑤셔 넣을 수 있을 때까지 쑤셔 넣는데, 자,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감지하게 되는 쾌락은 단지 식욕이 아니에요. 전혀 식욕이 아닌 거예요. 뭔가 목구멍을 꽉 채우면서 넘어가는 어떤 충동의 쾌락이 분명히 존재해요, 거기에. 그리고 그것을 함께 즐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물을 먹을 때에는 어떤 다형적인 쾌락들을 추구하게 되는데 맛과 배부름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작동하고 있는 구강 충동의 보다 추상적인 것들을 향유하는 그러한 태도를 함께 보이게 된다는 것인데, 자, 그런데 물론 그것이 음식물의 영역에서만 추구되는 건 아니죠. 예를 들면 담배를 피는 행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게 추구가 되고 껌을 씹는 행위에서 대표적으로 추구가 되는 것이고,
입을 통해서 우리가 쾌락을 얻게 되는 그러한 행동들은 어쨌든 생체적인 영역만 존재하는 건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걸 구강충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강충동이라는 것이 대타자와 연결된 충동이라는 점에서는 조금 더 복잡한 설명이 필요해요. 자, 예를 들면 음식물은 우리가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불안하지 않거나 적정 수준을 먹어요. 적정 수준. 음식물은. 우리의 신체가 우리 스스로 보호하는 생체적인 리듬을 따라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폭식을 하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엄청나게 폭식을 하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심리적인 문제를 만나게 되는 순간이에요. 심리적인 문제를 만나게 됐다는 것은 그 주체의 욕망의 구조를 구성하고 있던 무언가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체의 욕망의 구조는 누구의 욕망인가요? 타자의 욕망인 거예요. 즉 부모의 욕망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욕망의 구조가 흔들린다는 것 자체가 그 해당 환자가 주체가 가정 내에서 혹은 사회생활 내에서 대타자와의 관계, 그게 직접적인 대타자이건 부모이건 아니면 추상적인 대타자이건, 다시 말해 존재하진 않지만 의존하고 싶었던 어떤 추상적인 형태의 대타자이건 심리적인 질서가 흔들리거나 무너지기 시작할 때에는 음식물을 통해서 생체적인 쾌락이 아니라 다른 걸 추구하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구강충동이에요. 그리고 그 구강충동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체를 찾아오는 대표적인 형태가 바로 폭식증인 거예요. 자, 폭식증자들이 먹는 걸 보면, 자, 저건 더 이상 생체적인 쾌락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통스럽게 느껴져요. 저렇게 먹어도 될까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빠르게 먹죠. 천천히 즐기는 것도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양을 빠르게 쑤셔 넣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러한 폭식증자들의 90% 이상이 바로 개원해죠. 거꾸로 충동 다시 한번 즐기는 거예요. 넣는 충동, 넣는 쾌락, 빼내는 쾌락. 자, 이걸 반복하는 것이죠. 이 구강 충동에 대한 추구가 일반적인 현실 속에서 어느 정도 완충 장치를 갖고 보완되던 그러한 균형이 무너지면 본질적으로 구강 충동 그 자체에 집중하게 되고 더 이상 음식을 먹는 것인지 뭔가 어떤 추상적인 것을 집어삼키는 것인지 모르는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의 역전된 형태가 똑같은 구조인데 역전된 형태가 거식증이에요. 거식증자도 폭식증자와 똑같은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폭식증자는 먹고 토하는 과정 속에서 구강 충동을 만족시키지만 거식증자는 그걸 낙강이 공백을 먹는다라고 부르죠.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아무것도 먹지 않는 단계를 즐기는 것이죠. 물론 그들은 몰라요. 폭식증자이건 거식증자이건 그들은 그것이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너는 지금 즐기고 있네 라고 말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들이 즐기는 게 아니라 그들의 무의식이 즐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위험한 것이죠. 물론 폭식증도 위험하지만 거식증은 엄청나게 위험한 병이에요. 거식증자에게 밥을 먹이는 게 엄청나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보통은 정신의학자들은 식욕촉진제를 주는데 식욕촉진제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식욕촉진제를 주면 거식증자들이 굉장히 특이한 행동을 보여요. 그걸 자꾸 까먹어요. 까먹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사실 자신이 공백을 먹는 걸 방해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기억들이 단절이 되는 것이죠. 의식적인 영역에서는 그걸 나는 망각했다라고 생각하지만 무의식의 영역에서는 의도적인 것이죠. 그래서 거식증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국내에도 많고 거식증으로 사망하면 보통 거식증으로 죽었다라고 알려지지가 않고 합병증으로 죽었다라고 알려지죠. 그래서 이 거식증자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욕망의 구조가 붕괴되는 과정 속, 즉 심리적인 어려움 때문에 폭식증이나 거식증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더 위험한 건 뭐냐면 전혀 심리적인 부조화가 발견되지 않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이어트라는 것을 통해서 촉발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다이어트가 지금 엄청나게 강제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르지 않는 여성은 여성 취급하지 않는 어떤 그런 풍토가 여성의 신체를 상품화시키는 풍토가 미디어에서 일단 먼저 시작되어서 확산되고 있고 아주 어린 여성들에게 강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든 다이어트를 해요. 누구든. 제가 체육관에 맨날 나가는데 운동을 거의 매일 하는데 5월부터 시작이 돼요. 다이어트 열풍.
그래서 엄청난 젊은 학생들이, 여학생들이 체육관에 와요. 엄청난 숫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근데 그들이 운동을 하는 거 보면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저건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죽으려고 하는 운동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먹지도 않고 얼굴이 창백한데 막 뛰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그들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그 인바디를 찍잖아요. 그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그 체지방과의 싸움인 것인데, 결국 타자 욕망인 것이죠. 본인이 그걸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로부터 강제된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인데, 자, 그런데 여기서 등장한, 물론 다행히도 그들이 8월쯤 되면, 8월이나 9월쯤 되면 포기하고 나가기 시작해요. 정말 다행이죠. 다행이 되면 포기하고 이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한 10월쯤 되면 텅 비게 되죠. 텅 비면 저도 좋고 한가하게 형성할 수 있으니까 좋은데, 자, 그 과정 속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해요. 먹지 않는 걸 즐기게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먹지 않는 상태가 괴롭죠. 상당히 괴로워요. 상당히 괴로운데 그 식욕이라는 것이 억제할 수 없으니까, 그 구강 충동이라는 것이 억제할 수가 없으니까 상당히 괴로운데, 어떤 사람들은 학습한다라는 거예요. 학습한다는 거예요. 굶었을 때 어떤 쾌락이 존재한다는 걸 무의식에 알아채기 시작하면 그걸 낚아채고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고, 그거로부터 거식증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 심각한 사태가 출현해요. 단지 거식증이 아니라면 이제 폭식증과 거식증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자신의 신체를, 그렇죠, 신체의 리듬을 완전히 파괴하는 그러한 결과로 이어지는데, 자,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자, 생체적 본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체적 본능이 아니라 충동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러한 생체적인 욕구가 결코 정신분석의 대상은 아니고, 그것이 어떤 촉발의 인자로 작용한다 해도 결과로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라는 그러한 관점을 설명하는 것을 넘어서서 본능과 충동이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고, 충동의 구조가 어떻게 우발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설명하는 또 다른 하나의 예가 바로 지적 욕구예요. 여러분, 지적 욕구. 식욕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적 욕구. 자, 지적 욕구도 사실상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충동의 영역에 속해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뭔가 알아가는 건 저건 이성적인 활동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두신 분들이 계시다면 귀담아 들어볼 만한 얘기인 것 같아요. 자, 어떤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지적 욕구가 굉장히 활발한 아이들이 있어요. 활발한 아이들. 지적 욕구. 물론 예를 들어서 다행히도 부모로부터 그러한 삶의 패턴을 학습한 아이들도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지적 욕구가 굉장히 활발한 아이들이 있는데, 자, 이걸 충동의 차원에서는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그러한 지적 욕구를 처음으로 보이는 시점들을 주목해 보자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그러한 지적 욕구를 처음으로 보이는 시점은 질문하는 시점들이에요. 어떤 아이들은 질문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물론 원래 많이 해요. 아이들이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질문을 많이 한다는 건 세상에 대한 궁금증, 알고자 하는 욕구를 보인다라는 의미에서 지적 욕구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자, 그 아이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 시점을 잘 관찰해 보면,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잠재기로 들어서는 시점이에요. 잠재기로. 즉, 성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이다가 더 이상 성적인 것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는 시점에서 다른 것에 대한 질문들이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애들이 그렇잖아요. 똥 얘기하면 굉장히 좋아하죠. 똥 얘기만 하면 난리가 나요, 애들이. 똥 얘기 굉장히 좋아해요. 똥 얘기. 왜 좋아할까요? 똥 바로 저편에 있는 무언가를 말하지 않으면서 그거를 간접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똥이라는 거예요. 똥이 나오는 그 지점들, 즉 성적인 지점들을 말하지 않기 위해서 아이들은 다른 것에 집중하는데 가장 가까운 것이 가장 자극적으로 보이는 것이죠. 자, 그게 똥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거로부터 한 발짝 더 떨어져서 세상에 굉장히 많은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현상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이유는, 자, 이거예요. 그건 이제 프로이트가 인식의적 충동이라고 불러요.
충동의 여러 가지 유형 중에 프로이트가 뭐 깊이 있게 이야기한 건 아니고 한 번 이야기하고 지나가는데 그걸 인식 애적 충동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인식을 하고자 하는 지적 욕구가 충동의 영역에 속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이가 정말로 질문하고 싶은 단 하나의 대상을 피해가기 위해서 마련한 방편의 충동이라는 거예요. 아이가 정말 알고 싶은 건 그거예요. 섹스에 관련된 문제인 거예요. 나는 어떻게 태어났는지, 내가 지금 다리 사이에 달고 있는 건 이건 뭔지, 엄마 아빠도 가지고 있는지, 자, 이 문제인 것인데 아이는 놀랍게도 그 질문 안 하죠. 안 해요. 아이들은 웬만해서는 그 질문을 안 해요. 다른 건 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만 질문 안 해요. 입을 다물어버려요. 왜냐하면 억압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충동이 우회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게 인식의적 충동이라는 거예요. 즉 A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기 위해서 B라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B, C, D, E, F에 대해서 엄청난 질문을 바로 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자, 이 질문의 충동을 아이가 계속 유지하는 환경이 조성되면 그 아이는 지적 욕구가 엄청난 아이가 되는 거예요. 지적 욕구가 엄청난 아이가 되는 것이죠. 성적 본능에 관련된 영역을 지적 탐사의 형태로 우회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자, 본능과 충동의 영역이 아니라 충동의 영역에서도 이미 작용자와 촉발자 사이에, 즉 원인과 결과 사이에 간극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즉 모든 아이들이 지적 욕구를 갖게 되는 건 아니니까. 결국 성적 충동이 강한 아이들이, 자, 성적 충동이 강한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인가 하면 성적 본능이 많이 억압된 아이들인 거예요. 그러한 강한 본능과 많이 억압을 통해서 많은 충동을 갖게 된 아이들이 그것을 사회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은, 자, 인과율에 의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아예 그 모든 성적인 지식에 대해서 눈을 감는 방식으로 지적인 충동도 갖지 않게 되는 그런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그것을 우회시키는 방식으로 성적인 충동을 향유하는 아이들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강조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지식 역시 한없이 성적이라는 거예요. 자, 지식은 성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프로이트가 주장하는 내용이 바로 모든 것은 성충동에 기원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흔히 프로이트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왜 모든 걸 성적인 것으로만 설명하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관점에 근거한다면 사실 모든 것은 성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자, 물론 이게 절대적인 현실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야. 또 다른 잣대를 가지고 또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판단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프로이트와 락강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어쨌든 하나의 스펙트럼은, 자, 근친상간의 금지를 기본으로 해서 등장하는 성충동의 다양한 우회로들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그러한 관점인 것이고, 그러한 관점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에는 성적인 것과 지식 그리고 권력이 융합된 체계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원인과 혹은 촉발자와 결과 사이에 존재하는 상징계의 구조를 절뚝거리는 현상으로 파악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여러분들은 이제는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절뚝거린다는 건 일관된 방식으로 걸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리저리 비틀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에 대해서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급해드렸던 그 굉장히 문제제기적이었던 인용문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한 절뚝거리는 현상, 그러한 무의식의 간극 때문에, 자, 신경증은 무의식을 통해서 우리를 결정될 수 없는 실제에 다시 연결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자, 무의식이 간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간극을 통해서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그 간극과 조우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그 간극을 통해서 우리는 결정될 수 없는 어떤 실제에 다시 연결된다는 거예요. 자,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죠. 자, 이 세상의 모든 건 결정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건 결정되어 있어요. 그 지식이 세상을 지배하는 방식이기도 하고 우리의 욕망이 타자에 의해서 재생산되는 방식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모든 게 결정된 상태인데, 그런데 만약에 무의식이
우리 앞에 등장한다는 증상의 형식을 통해서 우리 앞에 자신의 간극을 열어 보인다면, 자, 그 간극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게 결정된 상태 내부의 균열점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고, 결국 결정되지 않는 어딘가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신분석이 지금 락강이 특히 세미나 11에서 무의식을 간극으로 설정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 소외라는 개념이 그것이잖아요. 우리는 타자의 틀에 근거해서 결정당해 있어요. 모든 게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운명론적인 것이죠. 너의 욕망의 구조는 이렇게 결정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삶을 살아갈 거야 라는 방식으로 우리는 결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결정을 흔드는 게 바로 무의식이라는 거예요. 결정을 흔드는 것이 바로 무의식의 절뚝거림이고 간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간극이 우리에게 출현했을 때 그걸 봉합시키는 것은 우리를 결정된 상태로 다시 되돌려보내는 행동인 것인데, 만약에 그 간극을 봉합하지 않고 그것의 절뚝거림을 만약에 하나의 사건적인 것으로 보존하려고 한다라는 것은 결정된 세계의 정지를 통해서 결정된 세계의 외부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존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락강은 세미나 11에서 무의식을 우리를 결정하는 권력이 아니라 무의식을 우리를 결정했던 것을 흔드는 어떤 사건적인 것으로 파악하려는 방향 전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2페이지 하단에 인용문을 보시면 약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바로 이 간극 속에서 자, 무엇인가가 일어납니다. 무엇인가가 일어나는데, 자, 이 간극이 일단 메워지면 신경증은 치료되는 것일까요? 결국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그저 신경증은 다른 것으로 종종 단순한 장애로 바뀔 뿐입니다. 프로이트의 말에 따르자면 흉터가 되는 것이지요. 신경증의 흉터가 아니라 무의식의 흉터 말입니다. 자, 이 문장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 이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자, 증상은 간극의 표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증상이 우리에게 출현했을 때 그 증상을 제거한다는 것은 그 간극을 메우려는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다면, 자, 그 간극을 메우면 과연 신경증은 치료되는 것일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결국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남아있게 된다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그 간극, 무의식이 그 간극 그 자체이기 때문에 무의식은 결코 봉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형태로 자신의 간극을 등장시킬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은 때로는, 자, 다른 것으로 종종 단순한 장애로 바뀔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흉터가 남게 되는 것인데, 자, 무의식의 흉터가 남게 되는 것이지만, 흉터가 남아도 그 간극은 결국 무의식의 장소가 원인의 장소이기 때문에, 제거될 수 없는 원인의 장소이기 때문에 다른 형태를, 다른 유형의 모습을 하고 우리를 찾아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간극은 혹은 증상의 유형은 제거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미나 11에서 락강이 프로이트의 전 이론을 대변하는 방식으로 말하는 결론이에요. 증상은 제거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증상 그 자체라는 것이니까. 우리의 자신의 욕망이 때로는 일탈하고자 하고 변화하고자 하고, 자, 이걸 우리는 우리 자신이라고 부르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고정관념에 종속된 어떤 꼭두각시 인형이야 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그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증상적 측면이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무의식의 간극을 완전히 봉합하고 신경증을 완전히 치료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도 소멸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망각된 무의식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12페이지 하단에서 시작된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 무의식을 봉합하려는 시도가 어디에나 존재하고, 특히 후기 프로이트주의자들에 의해서 시도되었다라는 거예요. 정신분석을 과학화하는 그러한 여정 속에서 후기 프로이트주의자들은, 자, 무의식의 간극을 봉합하려고 했고 실제로 봉합이 되어버렸다고 락강은 판단해요. 무의식의 간극을 봉합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는 것이죠. 즉,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을 하나의 거대한 통합적인 이론으로 구성을 하고 증상을 제거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증상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무의식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뭐 프로이트 후기 후속 세대만 그런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임상심리학도 마찬가지고 일반 정신의학도 마찬가지고 혹은 모든 종류의 사실상 인간의 마음을 다룬다라고 말하는 실천들이 비슷비슷하게 행하게 되는 오류이기도 하죠. 무의식의 간극을 봉합하는 것.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의식의 간극을 봉합한다는 것은 결정된 것이 세계를 지배하도록 만드는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결정하는 자는 우리 수업에 지금 오늘 수업에서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결정하는 자는 세마는 자인 것이고 세마는 자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정하는 자는 타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타자 중에서도 가장 추상적이고 권력을 가진 대타자라는 것이죠. 자, 그것이 세마는 자라면 그것이 모든 걸 결정하는 자예요. 우리의 욕망에 관련된 모든 걸 결정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결정을 수용하는 것은 주체를 소멸시키는 태도라는 것이니까 결국 그것을 흔들기 위한 방도를 찾아내야 하는데 그것을 흔들기 위해서 찾아낸 방도가 바로 락강의 눈에는 무의식의 간극이라는 거예요. 무의식이 존재한다는 것, 즉 의식적인 세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의식적인 세계를 지배하는 대타자로부터 빠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 그 자체라는 것이니까. 그래서 봉합은 거부되어야 하는 행동이라는 거. 뭔가 무의식을 제거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원인을 제거하면 주체는 사라진다는 것이니까. 자, 이쯤에서 오늘 수업을 정리를 하면서 제가 몇 가지 여담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질문을 받고 수업을 정리를 하면요. 세미나 7에서는 바로 이와 같은 일반 심리 치료의 경향들을 세미나 7에서는 목자의 차원이라고 불러요. 목자의 차원. 제가 우리 수업 초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프롤로그를 구성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던 그 차원이기도 한데, 자, 이 목자의 차원을 우리가 흔히 만나게 되는 것은 목자의 차원을 우리가 흔히 만나게 되는 것은 사실상 정신분석의 과정에서도 만나게 돼요. 정신분석의 과정에서 우리가 흔히 락강학파의 정신분석은 그렇지 않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방식으로 추정을 해본다면 락강학파의 정신분석가는 내담자의 무의식을 제거하지 않고 무의식을 탐사하고 무의식에 대해서 간극을 보존하는 행동을 취할 것이다 라고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정신분석가는 내담자가 제기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는 포지션에 자신을 위치시킬 수밖에 없는 숙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다시 말해 내담자가 질문한다는 것은 내담자가 자신의 의식의 세계에서 출현한 어떤 공백을 가지고 온다는 것. 그러니까 물음표를,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온다는 것이죠. 자, 그때 내담자가 분석가에게 원하는 것은 지식의 형태인 거예요. 지식의 형태. 다른 것이 아니라 이름을 명명해달라는 것이죠. 자신에게 찾아온 바로 이 간격을 봉합해달라는 것. 그리고 이 봉합에 대한 욕구와 요구의 차원이 굉장히 강력해요.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려는 욕망이 분석가의 위치에서는 언제나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답을 주었을 때의 반응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만족스러워요. 분석가를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 수업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답을 주실 거야. 자, 이게 함정인 거야. 이게. 어떻게 하면 답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분석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인가? 자, 답을 주는 순간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내용이 근거한다면, 자, 무의식은 제거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답을 주는 순간 내담자의 무의식은
자, 그 간극은, 그 균열은 문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그 이후의 정신분석이 어떠한 유형이 되는가 하면 그야말로 인성교육이 되어버려요. 인성교육. 자, 인성교육이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인성교육. 학교에서 인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심지어 대학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자, 그건 좋다라는 거예요. 인성을 교육한다는 건 우리 공동체의 가치를 전수해 주는 것이니까 그건 좋아요. 나쁘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신분석가의 역할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분석가의 역할은 그것보다 다른 것을, 다른 어떤 것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신분석의 치료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던 이 모든 내용들을 그대로 포함할 수 있으려면 정신분석의 치료라는 것이 어떤 비밀을 탐사하는 은밀한 여정이기보다는 일종의 스포츠와 같은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스포츠. 자, 공백을 연마하는 스포츠가 되는 거예요. 공백을 연마하는 스포츠. 자신에게 찾아온 이 증상, 이 퀘스천 마크를 제거하지 않고 그것을 다루는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분석에서 진행되는 스포츠를 은유해보자면 말로 하는 스포츠인 거예요. 입으로 하는 스포츠. 일종의 말싸움, 일종의 언어의 유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걸 연마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의 무의식을, 자신을 찾아온 균열과 흔들림을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걸 봉합하거나 제거하지 않고도 함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행동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강조되지만 제가 프롤로그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첫 번째 강의에서, 그러니까 세미나 1강에서 충분히 강조되었던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정신분석은 과학이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실천인 거예요. 일종의 요령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던 그 요령. 축구선수가 하는 그 요령과 같은 거. 그러니까 무의식을 보존하는 기술이라는 거예요. 무의식을 보존하는 기술. 그러니까 무의식을 보존하는 기술이 처음에는 스스로 되지 않기 때문에 분석가가 도와주는 거예요. 분석가가 그 길을 인도해 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또한 분석가가 목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디론가 데려가는 목자라고. 제가 분석을 시작할 때도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디론가 데려가겠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함께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함께 가는 장소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플라톤적인 진리의 장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텅 빈 장소로 데려가겠다라고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텅 빈 장소로. 혹은 텅 빈 것을 들고 갈 수 있도록 어떤 종류의 테크닉을 연마하도록 하자, 함께. 라고 제안하는 것이죠. 자, 그게 바로 무의식은 보존되어야 하는 것이고, 무의식은 간극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고, 그 간극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실제로 개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의 실천적인 의미이기도 해요. 언제나 실제로 자신을 개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러한 욕망의 구조를 만드는 것. 자, 그런 것을 연마하는 것을 저는 정신분석이라고 불러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정신분석에는 어떤 종류의 신비로운 것도 없어요. 어떤 종류의 신비주의도 없는 것이죠. 약간의 정신분석을 때로는 비교와 비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종교가 아니라 지배적인 종교가 아니라 비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락강이 그것을 비교로 혹은 이단의 종교로 은유하는 이유는 고등 종교에서는 의미가 추구되지만 비교에서는 의례의 절차들이 더 강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비교하는 차원이 더 강하다는 것이죠. 어떤 종류의 행위인 것이지 어떤 의미를 찾아내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분석은. 어떤 의미를, 숨겨진 의미를 찾아내고 그것을 향유하거나 그것을 전수하는 행위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루틴을 반복하도록 만들어주는 행위인 것이죠. 즉, 그 루틴이라는 것은 공백의 주변을 선회하는 그러한 루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정신분석은 그런 거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굉장히 테크니컬하고 원인과 결과에 관련된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고는 있는 것이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한 설명들이 전개가 될 것이기는 하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분석의 임상 실천 자체는 굉장히 간단해요. 어떠한 신비도 거기에는 없어요. 일종의 운동 경기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운동 경기를 위한 훈련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창조와 더 많은 관계를 맺고 있는 어떤 예술적인 기회로서의 운동 경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스포츠와 같다는 거예요. 스포츠. 예술가들이 하는 어떤 종류의 스포츠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실제 자신을 지속적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테크닉들을 알려주는 스포츠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토요 수업에서는 항상 질문이 많으니까 질문을 좀 받고 정리를 하겠습니다.